책에서 가장 빨리 100% 부자 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떤 걸까요? 가장 빨리 이제 부자가 되는 법칙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으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자산을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부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좋은 자산을 이제 장기간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복리로 해서 이제 수익률이 있는데요. 복리로 해서 수익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를 내가 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얘가 이제 100배가 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진 자산 자체가 별로 없으면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이 되거나 아니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정도가 됐을 때 나는 노후를 이제 보장받는 그런 수익률이 되겠죠. 그랬을 때 한 5% 정도가 됐을 때 얘네들이 한 94년 정도가 그러니까 매년 5%라면 94년 정도 후에는 이게 이제 100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 정도를 했을 때는 한 48년 정도 걸리고요. 15% 정도 했을 때 35년 걸리고 그다음 20% 했을 때는 33년이 걸리는데 그 한 25%에서 30% 정도 했을 때는 그 21년에서 18년 이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률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워렌 버핏이 지금 가장 큰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매년 거둔 수익률이 23%입니다. 네. 네, 23%이기 때문에 그 정도 했을 때 23%를 30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복리 수익률로 했을 때 매년 23%를 거뒀으면 한 490배 정도가 됩니다. 489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5%에서 30%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제 본다면 떨어지는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많아봐야 10% 정도 됩니다. 예, 많아봐야 10%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주로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성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10%를 받고 15%, 20%씩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달 정도에 기사들이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기사들이 자주 나오냐면 그런 이제 배당 같은 경우를 뭐 많이 줬을 때 이 배당을 갖고 뭐 한 10% 아니면 7%, 8% 이런 은행 주식이라든가 이런 주식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그 오늘 신문에 난 게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이게 이제 다시 회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배당은 7%, 8% 이렇게 받지만 실제로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15%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년 내리 떨어지고 있고 한 네. 50% 가까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예 10%를 달성할 수 없는 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뭐 100배 주식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 주식이 만약에 또 10%를 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한 48% 정도, 아니 48년 정도 그 세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내수주, 네. 내수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0,000불에서 20,000불 갈 때는 굉장히 오르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내수주, 네. 그 라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01년서부터 2007년도까지 100배 오르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거의 한 25%에서 한 50% 정도씩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서도 안전한 주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제약사라든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방산주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매년 올라가긴 하지만 얘네들도 이제 그 수익률로 따져보면 한 10% 좀 겨우 넘는 수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S&P 500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평균 수익률 자체가 한 9.1% 정도 됩니다. 얘네들이 배당은 한 1.7% 정도 되는데 둘 다 더해도 한 10.8%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얘네들은 매년 그걸 거두긴 합니다. 예, 매년 거두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만들었을 때 거두는 거고 그것도 한 그 100배 되는 데는 한 45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그랬을 때 가장 유망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세계 1등 주식이 제일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한 24%에서 25% 정도를 매년 이제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네,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 수익률 자체가 25% 배당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 배당까지 포함한 건데 그게 얘기할 게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내가 겪지 않았을 때 겪지 않았을 땐 저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근데 겪었을 때도 그 공황이 어떻게 오느냐 이런 것들을 잘 피해 간다면 그러면 한 24% 25%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제 100% 그러니까 그 100배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는 이쪽이 세계 1등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국 주식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가 가장 100%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1등 주식이라고 해서 일단 미국에 네. 아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1등주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얘기하는 이제 1등주는 딱 한 개입니다. 네. 어떤 주식이냐면 뭐 이런 뭐 어떤 섹터의 1등이 아니고요. 시가총액 1등이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1등 높은 지수에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아니고요. 나스닥 전체에서 아니면 그 뉴욕 지수 전체를 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주식을 다 따져봤을 때 거기서 1등 주식.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아람코인데 아람코 같은 경우는 그 상장하고 지금 뭐 상장 같은 경우가 제대로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람코가 지금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요즘에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이나 이런 다른 그 시장에 들어가면 진짜 1등인지는 그때서야 이제 가려지는 거고 지금 현재 1등은 현재는 이제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위키피디아에 나온 그 이제 주식들이 이제 96년도서부터 그 1등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그런 주식들을 갖고 갔을 때 지금 한 2019년, 2019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한 100배까지 오를 수 있다. 그것만 이제 투자를 했을 때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이제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은 떨어졌을 때를 이제 가장 잘 피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마이너스 3%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를 잘 피한다면 한 25% 정도는 매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할 때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군데. 그러면은 우리 저자님은 1등, 세계 1등 주식에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자산은 그냥 이 하나에다 몰빵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몰빵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뭐 90% 정도 투자를 해도 되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뭐 자산을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 그런 쪽에 이제 분산을 하셔도 되는데 몰빵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 뭐 이런 세계 1등 주식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뭐 한 주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등 주식이 안전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왜 안전하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불안한 이유는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할지 안 성장할지에 대한 그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이제 5만 원대를 다시 넘어가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만 원 정도를 하다가 3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 빠진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한 2018년도 이때 안 좋았을 때. 근데 한 3만 6천 원까지 빠졌는데 4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세계 1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그 매년 올라갔고 거의 이제 미국 주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긴 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등하고 1등이 순위가 바뀝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등하고 2등이 바뀌었을 때는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애로 갈아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돈은 자산은 세계 1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 주식에 모두 들어가 있으면 된다. 뭐 그게 좀 불안하시면 한 10% 정도 빼서 뭐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투자를 100%나 90%나 뭐. 근데 하여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글로벌 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 공황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인데 이게 닥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닥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지금 2020년이 됐는데 한 12년 동안 내리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공황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공황은 반드시 있는 거고 그 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공황이 뭐 시기적으로 한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예상하지 않는다. 예상을 하지 않고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이제 자기의 기술이 늘어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치과 뭐 의사다 아니면 뭐 배관공이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기술이 늘어나고 그리고 못 보던 환자들을 더 많이 보고 그다음에 좀 더 능숙하게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문과적인 기술 뭐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이제 주식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리 자기가 몇십 년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 걸 갖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틀리는 거고, 그리고 뭐 2020년 무슨 예상이다 아니면 2021년 무슨 예상이다 라고 항상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 다 틀린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세계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다 넣을 수가 없고, 넣을 수가 없으니까 틀린 예측을 갖고 틀리게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생각대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틀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공황이 이제 닥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엄청난 자산의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이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0월 10일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었죠.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한 30% 정도가 빠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몸으로 겪고 나서 도대체 공황이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쓰여진 뭐 주식책이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 공황이 정의가 된 게 없다라는 거죠. 피터 린치 책에 이제 공황이 잠깐 언급된 게 있었는데 하루에 11% 정도가 빠지고 그다음에 3개월 내에 자산의 한 50% 정도가 빠진다라는 게 이제 공황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까지만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이분은 1987년도 블랙 먼데이를 이제 겪었으니까 블랙 먼데이에 특화된 어떤 이제 공황이라는 그런 것들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황이라는 것들도 이제 이 책에 써놓긴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공황이냐. 그래서 10월 10일 날 한 4.1%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12월 24일 날까지 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자체가 한 30% 정도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떨어지면 이제 팔고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산이 많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잃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나타난다. 1987년도 블랙 먼데이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스닥 갖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스닥이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나스닥도 있고 다우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S&P 500도 있고 뉴욕 지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사이트가 이제 investing.com이에요. 그래서 investing.com에서는 1980년도서부터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1980년도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왜 제가 채택을 안 했냐면 30개 지수 정도만 갖고 이거를 판단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통계에 있어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500개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뉴욕 지수 같은 경우는 1993년도 그때부터 이제 있기 때문에 1987년도 블랙 먼데이를 이제 전혀 포함을 못 하고 있고 늦게 나가고 있고, 특히나 뉴욕 지수 같은 경우는 주요 종목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현재 떠오르는 IT 주식 같은 경우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 나스닥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87년도 블랙 먼데이하고 그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는 10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3%가 뜨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보면 2000년 1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도 이제 마이너스 3%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거의 한 9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리먼 파산이 있고 나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그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3%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 4번 이상 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공황이 시작이 되는 게 뭐 그 시작한 달에는 최소한 4번서부터 많게는 6번, 7번까지 뜨고요. 그래서 2011년도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뜬 거죠. 그래서 그 2018년도 10월달 자료를 제가 이제 그것들을 전부 엑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10월달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는 것들이 한 10월달에 한 2번 정도가 뜨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신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무슨 그 통계적인 것들로 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하고 2%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하고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지수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마이너스 3% 이상이 됐을 때 2008년도 9월달이라든가 아니면 2000년 1월달이라든가 이런 때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최소한 마이너스 3% 이상이 뜨는 현상이 제가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주가 하락 지수 그렇죠. 마이너스 3%가 나스닥이. 예. 그걸 갖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보니까 공황은 최소한 이게 한 4번 이상이 뜨면 공황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 달에 4번. 네, 한 달에 4번. 그거는 이제 뭐 9월달 말서부터 시작해서 10월달 초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네, 1일부터 말일까지 그렇게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다가 실적 발표 있는 달이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떴고, 그 다음에 1월달 같은 경우도 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있을 때 미리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적 쇼크가 나면서 다른 대외적인 여건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때 공황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3% 이상 뜨는 것들을 갖고 그 공황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최고치에서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마이너스 3%가 한 4번 정도 떴을 때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나는 경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끝났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연속으로 2달 연속으로 안 뜨면 그때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투자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게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평소에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평소에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이제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네.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주로 한 달 안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3%가 뜨는 경우가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뜬다라는 거지 띄엄띄엄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으로 뜨는데 그러면 언제가 굉장히 안전한 때냐라고 봤을 때 공황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좀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서도 또 마이너스 3%가 뜨고 마이너스 3%가 뜨고 이런 경우는 거의 공황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제일 빨리 뜨는 게 거의 3개월 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후 정도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3%가 뜬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떴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그때는 다시 투자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그냥 무조건 한 달을 기다린다라는 게 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재작년에 10월 10일서부터 끝나는 기간을 따져봤더니 10월 10일서부터 한 2월 4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한 30% 정도 떨어졌다가 1월 달서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월 4일 날 다시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보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냥 내가 다 팔고 노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건 아니고요. 채권 ETF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채권을 사는 게 아니냐면 채권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채권을 사는 건데 1인당 채권을 사는 게 증권사에서 사야 되고 이제 최소 금액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채권 ETF를 사는 게 낫다. 거기서 이제 뭐 SPTL이라든가 뭐 TLT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TLT가 거래량도 가장 많고 TLT는 TLT 치고 그냥 주식창에 치듯이 TLT를 치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년물 국채 ETF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와 주가.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10월 10일 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뜨고 만약에 2008년도에 뜨고선 내가 만약에 TLT를 샀다. 전량을 그때는 이제 세계 1등이고 뭐고 전부 파는 거예요. 전부 팔고 그다음에 내가 TLT를 샀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언제가 피크가 되냐면 12월 15일 정도가 피크가 돼서 30% 정도가 오릅니다. 30% 정도가 오르고 그리고 그걸 팔고 다시 뭐 원화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공항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250원 구간에서 1600원 구간을 한 30% 정도를 25% 정도를 움직이는데 그게 2008년도 같은 경우도 한 3, 4월 달까지 한 4번 정도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항을 이제 겪지 않고 공항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